아이를 혼내지 말아 달라고, 즉 숙제를 안 해온다고 혼내지 말아 달라고 부모한테 460만 원을 받은 교사가 무죄가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돈을 받아도 또 다른 교사 한 명은 160만 원의 촌지를 받았는데 집행유예 1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 원, 추징금 160만 원을 받았고요. 460만 원을 받은 사람은 무죄가 됐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느냐? 앞에 160만 원을 받고 집행유예와 추징금, 벌금 등을 받은 사람은 공립초등학교 교사고, 460만 원을 받은 사람은 사립초등학교 교사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에요, 뇌물죄는 공무원한테만 적용되는데, 공무원이 직무에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 혹은 약속했다는 사실만 입증돼도 징역형을 받게 돼 있고, 그래서 공무원인 비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고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서 유죄 판결이 났는데, 사립학교 460만 원 받은 사람 A는 공무원이 아니고 그래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고, 이 교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제목은 배임수재. 즉 배임수재라는 것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 즉 회사의 직원이 그 회사의 일과 관련해서 뇌물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부정한 뇌물을 받았다면 그것은 배임수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임수재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라고 돼 있는데, 과연 A 그 교사가 받은 내용이 부정한 청탁인가 하는 게 부정한 청탁이라고 아니라고 판단했으니까 법원이 무죄를 때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판결문에 따르면 학부모는 A 교사에게 숙제를 못했다라는 이유로 혼내지 말고 상장수여식에서 차별하지 말아달라, 생활기록부에 좋게 기재해달라, 공부 못한다고 공개 망신을 주거나 혼내지 말고 칭찬을 해달라 등의 부탁을 하고 건품을 건넸다는 겁니다. 그래서 A 교사도 현금하고 상품권 합쳐서 460만 원 받은 사실을 인정했어요. 주고받은 거는 인정이 됐는데, 학부모들의 청탁은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로서 선생에게 부탁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 사회 이 통상적인 상규에 어긋나거나 위법하게 또는 부당하게 처리해줄 사정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결국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기에 배임수재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또 다른 서울 지역의 한 법조 전문가는 모든 학생을 잘 보호하고 가르치라는 사무를 받은 교사에게 특정 학부모가 자기 자식을 다른 아이보다 더 잘 봐달라는 의미로 준 돈이니 충분히 부정한 돈이라고 볼 수 있다,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랬고요. 액수도 이 사회 통념상에 좀 잘 부탁한다고 준 범위를 넘었었다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법조인은 학부모의 부탁은 교사가 돈을 받지 않아서도 당연히 해야 될 일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적인 처벌은 필요하겠지만 배임수재라는 형사처벌이 성립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또 학부모 청탁으로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고 입증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법은 통상적인 사회적 통념과 상식에 맞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난번에 김영란 법을 적용할 때 기자하고 사립학교 교원까지 넣은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만 하지 왜 김영란 법의 대상을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이나 거기에 준하는 사람으로 안 하고 사립학교 교원이나 기자를까지 확대했느냐 그랬는데, 정말로 똑같은 법을 적용시켜야 될 부분은 이 공립학교 교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나 부모로부터 돈을 받았을 경우에는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사립학교 교원에 관한 특별한 지위에 대해서 그야말로 공립공무원과 준한다라고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연금을 받을 때는
공무원 연금 뭐 관리공단이나 사학연금 재단이 있다시피 그런 어떤 부분들은 공무원에 준해서 대우받으려고 하고, 한마디로 책임을 져야 될, 법적 책임을 져야 될 부분에는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다라고 빠져나가는 부분이 옳으냐는 겁니다. 자, 애가 공립학교, 사립학교 다닌다고, 사립학교는 부모가 돈을 줘도 그만이고 받아도 그만이고, 공립학교는 받으면 뇌물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말하면 부모가 460만 원 줄 때 숙제 안 해도 혼내지 마라, 뭐 애를 갖다 칭찬 많이 해달라고 460만 원 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다른 애들에 비해서 우리 애를 특별하게 잘 부탁한다. 그러면 돈을 안 준 부모의 자식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 마다한 채 무슨 다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은 것을 입증해야 된다.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애들을 가르치는 초중 고등학교 교사가 부모한테 돈을 받는 것은 뇌물죄로 해서 다른 뇌물죄보다도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요, 그야말로 국가 예산을 쓰는 데서, 예를 들어서 우리 거 뭐 공사 좀 주라, 우리 거 납품 좀 하게 해주라, 뭐 이런 걸로 뭐 우리 기술 좀 채용해달라, 이런 걸로 뇌물을 받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국가 예산을 축내는 부분이지만은, 교사가 뇌물을 받으면 공정한 경쟁, 공정한 기회부여에 있어서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학교에서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수도 없는 저를 가르친 은사들이 뇌물 받는 거 봤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부형은 어떤 우리 담임 선생을 집으로 데려가가 과외를 해가지고 걔가 말입니다, 책에다가 이렇게 표시해놓은 거를 다른 애들이 빌리려고 시험 때문에 야단이었습니다. 왜? 그거 보면 시험에 나온다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사회가 초장부터 썩어서 걸렀구나 생각하는 게 제가 학교 다닐 때 형성된 인식입니다. 사회 인식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초등학교 선생은 무죄라고 하는, 저는 판사는 솔직히 말하면 사회적 통념과 상식이 결여된 사람이고요, 그야말로 이거 무죄 해주려고 작정하고 했다고 봅니다. 자, 학부모하고 교사하고 문제가 되니까 입을 맞추지 않았겠어요? 입을 맞췄겠죠. 그냥 숙제 안 해도 때리지 말라고, 혼내지 말라고 줬다. 자, 앞으로 그러면 학교에 주어진 모든 뇌물들은 다 우리 애 좀 뭐 잘 부탁한다고 그냥 말만 했을 뿐이다 하고 하면 뇌물을 줘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야말로 스타트 선상에 서서 공정한 경쟁과 기회를 배워야 될 애들의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줄 이런 일들이 제가 아니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법은 왜 있는 겁니까? 자, 지금이라도요, 사립학교 교원의 뇌물죄와 관련한 부분은 공립학교 교사에 준한다라고 하고, 사립학교 교사의 지위도 공립학교 교사에 준한다고 하고, 정부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책임져 주되 처벌도 확실하게 공무원에 준하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뇌물 460만 원이, 촌지 460만 원이 죄가 아닌 나라,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자, 460만 원 받은 교사는 솔직히 자기 한 달 월급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아무래도 받은 애를 위해서 온갖 행태로 도움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입증하고 안 하고 거기에 달라서 제가 있고 없고가 되는 겁니까? 정말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넘어가는 나라는 웃기는 나라라고 봅니다. 일본에 가면 도시락이 굉장히 유행입니다. 일본의 지역마다 철도회사가 다른데 거기에 파는 도시락들이 노선마다 각가지로 다릅니다. 그래서 도시락 먹는 재미로 일본의 철도 여행을 가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래서 한 번씩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한국의 도시락도 저렇게 좀 맛있게 해가지고 팔면 좋을 건데 생각이 드는데, 한국의 KTX나 뭐 과거에 새마로 무궁화호 이런 거 타고 다닐 때 도시락도 좀 먹어봤는데요, 크게 맛있는 도시락이 없어서 좀 그랬습니다. 한때는 서울역 근처에 있는 특급 호텔에서 만드는 도시락을 기차 안에서 팔기도 했는데
그렇게 맛있지는 않고 비싸기는 되게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은 도시락에서는 일본을 못 따라가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지금 편도족 시대가 왔다라는 보도가 지난 주말에 있었습니다. 편도족, 즉 편의점 도시락족, 그러니까 점심시간마다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을 사가지고 먹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어떤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직장인들이 한 끼에 먹는 점심 식사의 가격이 얼마냐 하니까 지금 뭐 6,000원 정도랍니다. 근데 평균 6,000원이라는데 요즘 6,000원 가지고 별로 먹을 게 없습니다. 7,000원, 8,000원은 돼야 그나마 간단한 음식이라도 좀 먹을 수 있는데요. 좀 먹고 싶다 하고 하면 뭐 9,000원, 만원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편의점 도시락이 지금 이 한국의 GS25, CU,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 체인 업체에서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보급하는 모양입니다. 자체적으로 도시락 만드는 하청 회사를 두고 도시락을 받아다가 각 편의점마다 배달을 하는 모양인데요. 뭐 김혜자씨, 뭐 백종원씨 이런 유명한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도시락을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늘어나는데 50에서 90% 사이로 각 업체별로 이 판매율이 신장됐다는 거예요. 작년보다요. 그래서 올해만 하더라도 김혜자 도시락이 1,400만 개, 해리 도시락이라고 먹방하는 유명한 여자분이 계신 모양인데 800만 개가 팔렸답니다. 그런데 가격이 3,500원에서 4,500원, 아직 4,500원이 넘는 편의점 도시락은 안 나왔다는 거예요. 넘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편의점 도시락은 일반 식당에서 점심시간에 먹을 수 있는 가격보다도 좀 더 낮은 수준의 형성이 돼야, 그것도 또 좀 맛있게 해야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지, 일반 가게 수준의 가격이면 가서 사 먹지 누가 도시락을 사 먹겠습니까? 그런데 주로 이거 사 먹는 사람은 20, 30대 직장인이나 대학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솔직히 괜찮은 직장 같은 경우에는 뭐 구내 식당이 있고 또 식비가 따로 나오고 이러니까 또 뭐 같이들 먹으러 많이 다니고 하니까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지 않겠지만, 대체로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는 사람들은 아마 비정규직이거나 직장의 월급이 얼마 되지 않거나 뭐 점심 제공 같은 그런 복지 후생에는 관심도 없는 그런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또 학생들이나 고시생이나 취직준비생들, 이런 젊은이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찬 개수가 뭐 한 9개에서 10개까지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색깔도 배치하고 하면서 이쁘게 보이기는 하겠지만은 뭐 반찬이라는 게 메추리알 한 2개, 비엔나 소세지 한두 개, 이렇게 구색만 갖추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편의점 도시락 시대를 청년층의 빈곤, 이런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시간이나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다, 그래서 절대적인 빈곤이라기보다는 심리적으로 쫓기고 있다, 이런 표현을 보도하는 언론이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편도족의 등장은 젊은 세대가 더 이상 함께 밥을 먹는 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뭐 한 젊은 사람의 이 멘트를 따가지고 짧은 점심시간 동안 메뉴를 정하고 줄을 서고 수다를 떨다 오는 게 시간 낭비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50대 이상은 점심을 먹는다는 것이 여러 사람과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 어울려서 사교활동을 하는 걸 의미하는데 집단 문화가 붕괴되고 있다, 이렇게 거창하게 분석합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요, 돈이 부족한 겁니다. 한마디로 도시락 사먹는 돈을 아껴야만이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젊은 세대가 많아졌기 때문에, 돈 때문입니다. 여기에 무슨 밥을 같이 먹는 걸 싫어한다거나 좋아한다거나 그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도시락을 먹을 젊은 세대쯤에는 예를 들어서 같이 가가지고 밥값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식당에 가도 밥을 먹으면 앞에서 다 거두어가지고 계산을 하고 그러더만요. 제가 옛날에 살 때는 진짜 아무리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없으면 오늘 내가 못 낸다고 하지 밥값을 더치페이하고는 안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식당에서도 다 내고 이러던데요. 아마 이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 사람은 그야말로 더치페이를 한다 하더라도 일반 식당에 가서 자기가 먹은 가격을 내기가 부담스러운 사람일 겁니다. 자, 3,500원을 내고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 사람이 6,500원, 7,000원짜리 밥을 먹게 된다면
자기가 점심 먹는 가격이 2배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3,500원을 한 다음에 한 달을 갖다가 사 먹는다면 10만 원 미만으로 되는데, 예를 들어서 7,000원짜리 밥을 먹는다면 20만 원 가량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점심값이 10만 원이냐 20만 원이냐 따라 가지고 한 달 내에 거기에 교통비, 통신비, 그 다음에 집값, 방값 계산하고 또 각종 공과금 계산하고 나면 자기가 쓸 돈이 없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최대한 아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차를 안 탈 겁니까? 전화를 안 할 겁니까? 뭐 전기를 뭘 더 아낄 수 있겠습니까? 방값을 아낄 겁니까? 결국 먹는 데서 아낀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보도하는 언론의 시각이에요. 뭐 집단 문화가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밥을 같이 먹는 게 문화였는데, 과거에는요 잘 나가던 시기에는 솔직히 말하면 밥 먹으러 가면 위에 사람이 다 샀죠. 지금도 괜찮은 직장은 구내식당에서 먹다가 오늘 밖에 가서 먹자 하면 가서 회사 카드나 법인 카드로 괜찮은 사람이 다 위에 사람이 살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도 못하는 한국 사회에서 밀려서 내려온 하층의 직장 생활을 하는, 한마디로 최저임금 수준, 한 달에 150만 원 번다는 사람 한번 봅시다. 거기에서 세금이고 무슨 사회보험 내고 나면 얼마나 남겠습니까? 135만 원 남을 거고, 거기에서 반값 뭐 한 달에 한 3, 40만 원 내면 얼마나 남겠습니까? 한 100만 원 남을 거고, 통신비에 뭐 한 10만 원 빼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면 결국 자기 손에 쥘 수 있는 돈들은 기껏해야 한 달에 5, 60만 원이 최고일 건데, 거기에 밥값을 갖다가 20만 원 지출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회 현상을 해석하는 문제에 있어서 일본 사회에서 개인주의가 만연하는 게 그냥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일본 사회도 단가이 세대라고 부르는, 우리가 같으면 5, 8년 개띠 이상의 수준들은 경제가 성장하는 시대에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핵심 문화야. 집단주의. 일본 사람이야말로 집단 속의 개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일본의 그 애들이, 일본에 가면 제가 놀랐던 게, 요즘 서울에도 그런 게 생겼더만요. 혼자서 밥 먹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쭉 이렇게 긴 좌석이 있고, 바 같은 바에 테이블 같이 이 칸막이가 돼 있습니다. 자, 혼자서 밥을 먹는데 옆에도 혼자서 서로 눈을 마주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칸막이 된 데서, 옛날에 독서실 같은 데서 혼자서 이렇게 밥 먹고 있어요. 그 혼자서 밥 먹고 싶어서 밥 먹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싼 데 가서 밥을 먹는다 말을 누구한테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또 같이 갔을 때 그 사람 밥값을 내가 내줘야 되느냐는 것도 고민이 되고, 이러니까 혼자서 밥을 먹는 문화가 생긴 겁니다. 모든 것은 경제적인 환경이 문화를 규정하는 거지요. 문화가 바뀌어서 경제적으로 전략하는 것은 아니죠. 제가 이 보도를 보면서 언론이 이런 사회 문제를 보도할 때 얼마나, 기자들은 하긴 우리 사회에서 페이가 제일 괜찮은 집단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3,500원 도시락이 그냥 문화의 문제로 해석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먹는 당사자는 그것이 돈이기 때문에 먹는 것도 아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 서울 저 파고다 공원 근처에 식당들 한번 가보세요. 이발소 식당, 뭐 다방 이런 데 가격이 한마디로 70년대, 80년대 수준입니다. 거기 가면 아직도 2,000원짜리 밥도 있고 3,000원짜리 밥도 있습니다. 다 뭐겠습니까? 그 근처에 놀러 오시는 고연령층, 노년층 분들이 그 정도 이상이면 소비를 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거기 근처에 식당들이 밥값이 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다운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혼자서 밥 먹는 시대, 그 다음에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는 시대, 이거는 전적으로 청년층의 가난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가난하지만 않다면요, 일식집 가서 도시락 사 먹으면 한 25,000원, 3만원 주면 먹을만 합니다. 도시락이 좋아서 이렇게 먹는 건 아닙니다.